작은 곳,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시대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주체는 국민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 국민에게 힘이 되는 사람, 조승래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나 그들의 인생사를 엿보는 시간, 더 인터뷰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은비입니다. 네, 오늘 만날 주인공은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이자 대전 유성갑 의원, 그리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오신 분입니다. 국민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힘이 되는 사람, 국회의원 조승래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오늘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아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네. 네, 조승래 의원님께서는 교육 분야에서 또 영화계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해오시며 국민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시잖아요.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궁금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대전 유성갑 국회의원인 지금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TV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TV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유성구 갑 국회의원 조승래라고 합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과 또 이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작년 한 해는 정말로 크고 깊은 변화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또 혼란하지 않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작년에 보여줬던 그 든든한 그 마음들이 2018년 무술년에는 또 활짝 꽃피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희망과 꿈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 네, 신년 인사까지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뵙게 되니까 훨씬 더 미남이시네요. 네. 네, 의원님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 대해서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유성하면은 어떤 게 연상이 되시나요? 아마도 이제 온천을 떠올릴 것이고, 그리고 과학연구단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게 그 유성을 대표하는 두 상징인데요. 저희 지역구 유성갑 지역은 온천이 있는 곳이고요. 과학연구단지가 있는 곳은 이제 유성을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 그 유성갑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부터 이렇게 그 마을이 형성됐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립대가 3개나 있는 그런 또 교육도시이기도 합니다. 교육부 소속으로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국립대가 있고요. 그리고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립대 3개가 있는 곳이 아마도 전국 어디에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시이자 또 관광도시이고 휴양도시이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유성에는 또 전통적으로 그 5일장이 있는데, 그 5일장은 4일 9일날 장이 섭니다. 근데 정말 장관입니다. 혹시 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방자치TV 시청자 여러분, 유성에 오셔서 4일 9일날 오시면 유성장도 보실 수 있고 또 온천을 또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있습니다. 유성으로 오십시오. 네, 유성온천 정말 유명하죠. 교육도시이자 휴양도시 그리고 관광도시까지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네. 네, 의원님 대전시에 대한 그런 애정이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 의원님의 지역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이제 저희 이제 대전 유성구는 아까 이제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여기는 이제 그 대학이 있고, 네. 연구단지가 있고, 온천이 있고, 또 5일장이 있고, 이렇게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시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네. 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곳입니다. 신도시가 좀 최근에 이제 도안 신도시도 조성이 거의 이제 다 됐고, 이전에 이제 노은 신도시도 조성이 됐고 했는데, 그래서 인구가 급팽창을 한
곳입니다. 네. 그 팽창하다 보니 이제 그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안 서비스라든지 행정 서비스라든지 또 교육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그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 요소들을 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들이 무엇보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대학과 연구단지와 그 온천이라는 관광 자원과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그 잘 융합을 시켜서 이것이 하나의 큰 방향을 가지고 끌고 나가게 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핵심이 저는 이제 문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화와 교육이라는 그런 소프트 파워가 결국에는 그 지역의 그 발전을 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뭐 큰 기업체를 유치하거나 뭐 공공기관을 유치하거나 네. 이것이 있어야만 이제 그 지역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봤고, 그리고 이제 뭐 도로에 투자하거나 각종 이제 그 SOC에 투자하는 것 지역 발전에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물론 맞습니다만 그것 또한 역시 투자가 된 다음에는 그것 자체가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깔려진 SOC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힘을 통해서 지역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엮어주고 결속시키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저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문화를 또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임위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이제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11만 명입니다. 네. 네, 대학생 포함해서 학생이 11만 명이고, 그러니까 3분의 1이 학생이에요. 그렇네요. 예,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유치원부터 이제 대학교 이르기까지 그런 그 학교 교육과 관련된 그 내용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젊은 친구들과 어쨌든 노령층도 계시니까 이렇게 다양한 세대와 계층들이 어울려서 서로 문화적인 그 향유를 할 수 있는 네. 문화적 인프라나 문화적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그 제시하고 거기에 이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힘이 잘 축적이 되는데 이거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뭐 도로 깔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대전 지역과 유성 지역의 발전의 방향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적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의원님께서는 남다른 인생 철학 그리고 목표가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었고,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목표죠. 네. 내가 뭐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뭐 아니면 의사가 되겠다, 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저는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시절에는 좀 그런 꿈을 좀 가졌었는데 중학교 이후로는 내가 뭐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방향과 가치를 먼저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려고 뭐 사실은 했던 거라기보다는 제가 가졌던 제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 이제 국회의원이 된 거고요. 근데 그건 앞으로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요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평생 직업도 사라지는 사회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갈 것인가를 세우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살아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이네요. 목표를 따라가기보다는 그 과정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네, 또 의원님께서는 당 적폐청산위원회
그리고 교육특위위원장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잖아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2017년 한 해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2017년은 아까 인사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훗날 역사는 2017년을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저는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됐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또 일찍 선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보통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엄청난 혼란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2017년 대한민국은 사실은 혼란이라기보다는 아주 질서 있고 네. 안정되게 그 변화를 쭉 헤쳐나갔던 그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 저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력이나마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에 이르기까지 했던 일 중에 이제 국정교과서 저지 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을 네.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국정교과서를 이제 폐기하는 데 이르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당의 적폐청산위원 활동을 하면서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다양한 적폐들에 대해서 사실 적폐 그럼 우리가 좀 이 단어가 너무 좀 세 보여서 네. 그렇지만 사실은 그 한자 그대로 보면 낡은 폐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낡은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청산해야 될 구석들이 있는 것이라서 그거를 청산하고 극복하는 거는 그 역사적 발전이나 진보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있는 그 적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고칠 건 고치고 하는 노력들을 좀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상임위 활동은 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당의 적폐청산위원회로 활동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노력과 고민들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최근 국회에서 특수교육법 10년 토론회를 주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또 학계, 국회, 정부와 함께 각계각층과 머리를 맞대고 지금은 다가올 10년을 준비해야 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018년에는 특수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서 정책적 보완에 착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특수교육법이 지금 같은 모양으로 돼 있는 게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이렇게 전부 개정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1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토론을 했던 것은 두 차례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10년 동안 변화된 특수교육 여건, 여건. 그리고 전체 사회적 변화의 여건, 그로 인한 특수교육의 환경 변화 등에 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해보고 현재 필요한 특수교육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도출을 해내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제도 개선, 그게 이제 법 개정이라든지 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제가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영역을 점점점 넓혀서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전체의 전 과정을 특수교육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특수교육법은 보완돼야 되고 또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0년, 정말 1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요. 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부터 그런 평생 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국회 이제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계속 제기를 했던 것인데요. 실제로 아직은 이제 특수교육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특수교사의 충원율이 채 70%가 안 되는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강서구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특수학교도 사실 택없이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 학교에 이제 통합된 특수학급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그리고 특수교사 등과 관련된 인프라의 구축이 또 무엇보다 중요해서 제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특수학교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워낙 이제 지역 주민들도 반대나 반발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이 대학교 안에다가 네. 특수학과가 있는 대학교 안에다가
특수학교를 설치한다면 아무래도 대학은 훨씬 더 개방적인 네. 공간이라서 용이하게 지어질 것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도시 계획을 할 때부터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등등을 제안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다행히 교육부가 받아주셔서 요번에 발표한 특수교육 5개년 계획에 그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과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수교사 충원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그 교사 확충 정책과 맞물려서 특수교사를 우선적으로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대학교 안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노력과 고민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의원님께서는 다양한 법안을 많이 발의하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꼭 임기 내에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아무래도 지역의 그 국회의원이고, 네. 또 제가 관심 있는 것이 이제 교육 쪽을 관심을 두고 있어서 지역의 인재 양성과 관련된 네. 것들을 좀 제일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재 양성의 가장 그 결정적인 단위는 이제 고등교육, 대학교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지역의 고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제가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그러고요. 특히 이제 지역의 대학이 잘 서야 지역 경제나 지역 발전에 튼튼한 토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은 결국 교육의 균형 발전, 그러니까 고등교육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것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 고등교육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지방 인재 육성과 관련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네. 그 법안들을 좀 정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앞으로 남은 첫 번째 임기에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지역의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역이 발전한다. 정말 필요한 정책인 것 같은데요. 또 질문을 한 가지 드리자면 의원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교육특위 위원장으로 또 특수교육 및 교육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정책을 많이 펼치셨잖아요. 또 2018년에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 이런 현안이 있나요? 지금 이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교육 정책의 가장 그 중요한 그 대목이 어떤 게 있냐면 교육 자치의 강화입니다. 네.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중등교육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일선 시도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폭적인 권한을 좀 이양을 해서 네. 명실상부하게 교육 자치를 좀 강화시켜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보다 좀 관심에 초점을 두는 네. 그런 식으로 교육 체제나 행정 체제가 좀 개편이 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뭐 현안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고교 체계 다양화, 뭐 특목고, 네. 뭐 사사고 그렇죠. 문제가 있고, 그다음 대입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뭔가 합의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자꾸 뭔가 갈등으로 네.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교육을 그렇게 갈등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합의를 통해서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 그리고 그런 그 과정의 설계, 그런 것들이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부분입니다. 네, 맞아요. 국민의 합의 도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20대 국회에 진출하시게 되고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요. 제가 이제 재작년이죠. 2016년 네. 그 겨울에 네. 한참 이제 국회에서 그 대통령 탄핵을 네.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시 저희들 야당이었죠.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했었어요. 농성을 네. 하면서 네. 72시간 릴레이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했습니다. 네. 릴레이 또 뭐더라? 성명을 발표하는. 성명이 아니고 뭐 1시간씩 의원들이 딱 그 시간을 할애해서 네. 그걸 했거든요. 릴레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어쨌든 그걸 했는데 네. 그거 할 때 이제 다른 의원들이 자꾸 이제 뭐 말씀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노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 기타 치고 노래를 하고 노래를요? 있어요. 아, 근데 반응이 좋았죠.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러니까 그 로텐도홀이라는 게 어쨌든 국회의 상징적인 공간인데 네. 거기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던 게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 당의 의원총회를 할 때 또 네. 한 번 또 불렀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제일 기억에 남네요. 네. 노래를 잘 부르시나 봐요. 잘하지 못하고 합니다. 예.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던 걸로 그렇죠. 기억해요. 예, 예, 그래서 예.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예. 그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분들께서 정말 농성을 길게 해주셨잖아요. 저도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정책 기조가 현장 중심 그리고 국민 중심이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들의 촛불 혁명을 통해서 네, 만들어진 그런 정부입니다. 그런 만큼 국민들의 그 기대와 염원이 다 응축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들이 그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정말로 대통령이 또 정부가 시민들과 좀 소통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제일 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전 정부가 보여줬던 그 국정농단이나 불통의 그렇죠. 일종의 이제 반사적인 기대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요청하는 그 소통에 대한 노력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소통 노력은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일부 야당에서는 뭐 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도 하지만 저는 그건 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을 어떻게 쇼로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대통령과 정부의 소통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소통이라는 그런 틀을 토대로 해서 정부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정책 방향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을 하다가 10년 전부터 그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이 정체되면 어떤 고통이 있냐면 그게 소위 이제 상류층이나 대기업이나 이제 잘 나가는 분들은 특별히 큰 타격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성장이 저성장 기조로 가게 되면 좀 이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그 타격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 정책,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정말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회 정책과 복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때 다시 이 그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 기조가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되는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그 소득은 결국에는 일자리나 경제 성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뭔가 경제 정책에 혁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혁신 경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과 하나의 쌍을 이루어서 발전하는 경제 정책을 이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그 방향을 잘 잡은 것을 가지고 현실화 시켜내야 되는데 현실화 시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걸 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네. 또 하나는 예산의 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국회하고의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법을 바꾸려면 그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국회 의결이 돼야 되고요. 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지만 결국에는 그 심의 의결권을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법과 제도의 정비나 예산 배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국회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협치의 중요성이 그래서 또 강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야당한테도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지금 정치적 이념적 공세로 서로 좀 공방을 하거나 소모전을 펴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성숙한 민주주의를 좀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그 문재인 정부한테 부여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 단계인 것 같고요. 또 그걸 또 풀어야 전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통과 소득 중심의 성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협치 얘기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소통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의원님은 또 이런 의정 활동뿐만이 아니라 게임계, 또 영화계를 위해서 다양한 발전을 모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국회의 영화를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제가 이제 공동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재수원이라는 분하고 같이 공동 대표를 하고 있고 의원들 34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죠. 이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이제 국회의원 모임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걸 하냐, 한국 영화에 대한 시사회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뭐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와 같이 우리가 육성해줘야 되고 지원해줘야 될 그런 영화들을 주로 이제 많이 시사회를 좀 했고요. 이 시사회를 통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하는 영화들을 좀 소개하는 활동도 좀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화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화계가 상당히 좀 독점 구조가 그렇죠. 심하죠. 그러니까 제작, 배급, 유통, 그렇죠. 이런 전 영역에 걸쳐서 독점이 뭐 엄청나게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이제 저예산, 저자본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거나 또 배급하거나 유통하려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상영관 하나 좀 찾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독과점 문제입니다. 이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같이 맞대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영비법, 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법이 있거든요. 약칭 영비법인데 영비법 개정안도 스크린 독점이나 영화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영비법 개정안 등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제 영화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뭐 펀드를 조성하거나 하는 것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게임 쪽은 이제 제가 게임 포럼을 작년 2017년 작년 9월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야 국회의원 한 14분 정도가 참여를 해서 제가 이제 민주당의 대표로 제가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대표는 이종배 의원님, 국민의당은 이동석 의원님, 그리고 바른정당은 이제 김세현 의원님 이렇게 이제 4명의 공동 대표가 게임 포럼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게임 포럼을 만들게 되는 건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게임이 갖는 위상이나 경제적 역할은 상당히 커요. 매출 규모나 이런 거 영화보다 뭐 한 5배 정도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경제적 비중이나 이 산업계에 차지하는 역할에 비해서 게임은 정말로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아시겠지만 다양한 규제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셧다운제라든지. 그러니까 게임을 여전히 이제 마약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아주 부정적 인식이 많죠. 게임 포럼을 출범하게 된 동기가 바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좀 극복을 하고 게임이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경제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게임 자체가 인간의 유희 활동으로서 또 문화적 가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 포럼을 출범을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게임과 관련된 규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셧다운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은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갤러그라는 게임을 벽돌 게임 갤러그라는 게임을 통해 처음 이제 게임을 접했는데 그거는 이제 오락실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제 PC 게임으로 갔죠. PC 게임이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온라인 게임이 되고 그리고 지금 모바일 게임이 되고 그 이제 AR, VR 게임들이 이제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아케이드 게임이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다양한 게임들이 있는데 셧다운제라는 규제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모바일 게임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규제라는 것이 플랫폼에 따라서 규제의 효과가 작용되고 작용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제가 좀 낡은 규제가 이미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이 다양한 플랫폼의 변화와 발전에 맞는 새로운 규제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되어야
게임 산업이 훨씬 더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과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게임 이용자들 측면에서 소비자들이죠. 네. 사실은 그 지금 우리가 다른 제품을 구입하거나 상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또 서비스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의 권리는 상당히 그 신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소비자들은 뭐 이상하게 무슨 룸펜, 루저 뭐 이런 그런 평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게임 소비자들의 권리가 네. 제대로 보호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게임 소비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그런 게 확률형 아이템이라든지 확률형 아이템. 그런 문제들이 유저들이 뭐 제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결제 한도라든지 뭐 셧다운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양한 어쨌든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을 우리가 그 해결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게임 산업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게임 소비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소비자 주권입니다. 요 양 측면에서 우리가 그 게임 포럼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영화의 독과점 문제부터 게임의 그런 낡은 규제까지 정말 많이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하고 게임은 좀 약간 또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화의 독과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네. 흔히 이제 뭐 3N이라고 하는 뭐 이 게임 거대 업체들이 있어요. 아, 네. 예, 그 분들의 그 이 매출 비중이 거의 3분의 가까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독과점 구조가 영화 정도의 이 독과점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확실히 영화든 게임이든 그런 독과점 구조를 좀 불합리한 독과점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근데 같네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물론 초기에는 이제 역량이나 자원이 집중이 돼서 이 집중된 힘을 가지고 발전이 진행이 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래서 생태계가 성숙해지면 다양한 요소들이 그 생태계에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보다 높은 단계의 생태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독과점이 계속 이렇게 심화되는 방향으로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면 게임 생태계나 영화 생태계는 제가 보기에는 지속 가능성을 상실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와 게임의 다양한 생태계 요소들을 넣기 위해서 독과점 구조를 좀 완화시키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인디 창업자들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영화나 예술 영화나 인디 개발자라든지 게임 개발자라든지 이런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다양하게 해줘서 이 생태계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야 게임이나 영화의 그 생태계가 지속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는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요. 성년이 지난 이 지방자치 제도, 국회의원 위치에서 바라본 나아갈 방향이라면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20년 된 지방자치가 사실 많이 성숙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비해서 많이 안정도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정이 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강력히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그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를 못 믿어요. 그런 게 너네들이 있군요. 그걸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은 나눠주지만 권한은 중앙 정부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일을 주면 권한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만 주고 권한은 안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일과 권한 네. 또 재정까지 같이 일괄해서 넘기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 분권 시대이고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가 아니라 지방 정부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민들이 갖는 20여 년 동안 훈련된 지방자치의 역량으로 인해서 네. 저는 충분히 지방정부 수준으로 잘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역할과 권한이 함께 주어지는 게 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2018년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은 작년에 그 이제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변화를 네. 이제 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그 과제가 있는 그런 해인데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2019년은 내년입니다. 20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 되는 해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좀 어렵고 또 이제 북핵 문제나 이런 걸 통해 남북 관계도 좀 어렵고 또 중국과 일본, 미국과의 또 외교 관계도 어렵고 이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100년을 우리 대한민국이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2018년도에 우리가 정말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들이 내년 3.1절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이제 국민적인 통합과 또 이제 민족의 통합에 이르기까지 이 전 과정에 대한 그 합의를 우리는 좀 올해 좀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가장 중요한 수단이 저는 또 개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 또 이렇게 합의된 이 힘을 가지고 북한하고의 그 민족적 합의나 통합까지도 이뤄내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드는 한 해가 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끝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끝으로 지방자치 TV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예. 지방자치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정말로 식견이 높으시고 아주 역량이 뛰어난 저는 시청자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결국에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간을 생생하게 취재하고 그 현장을 소개해주며 그리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주시는 지방자치 TV야말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정말로 잘 또 애청해야 될 그런 채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TV 시청자분들은 정말로 훌륭하신 시청자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TV를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채널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의원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힘이 되는 사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조승래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나는 더 인터뷰.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